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알고리즘을 대표로 퀀텀 서치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닐슨 추앙책의 챕터 6를 발표하게 된 김동욱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여기 목차에 적어놨는데 다섯 가지, 오늘 발표가 아니라 이 챕터 전체는 이제 크게 이 다섯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수학적인 기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추가한 내용이고, 2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좀 생각하게 될 내용이 뭔가 검색 알고리즘 혹은 일반적인 양자 알고리즘에 대한 그 양자 알고리즘의 속도에 대한 혹은 컴플렉시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증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 알려진 정보 이론의 명제를 몇 개 가져와서 소개해 주는 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사이트를 얻을 건 없고 그냥 포뮬라 몇 개가 나오고 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컴플렉스 애널리시스 내용은 이제 각자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 크게 요 2, 3, 4, 5의 네 가지 토픽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5번 내용이 되게 물리적인 인사이트도 좀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현업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쓰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도 좀 이런 방향의 연구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시간을 분리해서 소개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사실은 이 5번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요. 옵티멀리티 증명을 하기 전에 이제 글로벌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바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양자 검색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양자 컴퓨터에서 퀀텀 프로세스에서 돌릴 수 있는 양자 검색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글로벌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다음에 얘가 왜 좋은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를 이제 목표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알고리즘과 혹은 거기 담긴 물리적인 사이트를 소개하기 전에 좀 수학 공식들을 몇 개만 리뷰를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거는 수학적인 기초입니다. 그래서 조금 맥락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에서 정의되는 여러 가지 변환이나 알제브라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리니어 트랜스폼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형 변환. 그래서 평면 2차원 평면에 이제 벡터 하나가 이렇게 정의했을 때 얘를 새로운 벡터로 이제 맵을 시키고 싶은 거죠. 이제 리니어리티를 보장하면서 이제 맵을 시키고 싶은 건데,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면 거리를 보존하는 리니어 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로테이션이고 회전이요. 우리가 유니타입 트랜스폼을 하면서 많이 비유로서 접하게 되었었는데 로테이션이 있고 단 하나는 리플렉션입니다. 얘는 반전이라고 해도 되고 반사라고 해도 돼요. 이 차원에서는 근데 사실 반사라고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리뷰하고 싶은 명제는 리플렉션을 두 번 하면 걔는 어떤 로테이션이 된다는 명제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은 일반적인 이제 각각이 뭔지 좀 더 수학적인 형태를 소개를 드리면은 로테이션은 항상 이 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리니어 트랜스폼을 우리가 행렬로 표현할 때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니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리니어 트랜스폼은 항상 행렬에 대응을 시킬 수 있고 걔네를 쉽게 쓰는 행렬 표현을 쉽게 얻는 규칙은 유클리디안 베이시스 E1부터 이제 D 디멘션의 경우에 D가 있을 텐데 2차원의 경우에는 그냥 1, 0, 0, 1 요 두 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리니어 트랜스폼에 대해서
L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맵을 하면 돼요. 그래서 회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유클리디안 기저 두 개를 이렇게 놨을 때 얘네를 세타 각도만큼 돌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세타 돌아가고 세타 돌아가고. 그래서 얘가 새로운 E1 프라임 되고 E2 프라임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좌표는 이제 각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걔네들이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컬럼에 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은 이제 직관적으로는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까 두 가지 기저가 있는데 색칠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색깔 구분은 잘 되시죠? 빨강이랑 초록이랑. 그래서 첫 번째 벡터는 이제 그대로 가요. 이제 두 번째 벡터를 요런 대로 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맵이 되는데 얘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아까 전에 맵이랑은 두 번째 E2 프라임의 위치가 바뀐 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리플렉션은 임의의 리플렉션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사이에 2분의 세타 사이에 거울을 딱 위치시키면은 딱딱 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진한 빨간색은 이제 거울을 통해서 이걸로 연한 빨간색, 분홍색으로 리플렉션이 된 거고 진한 초록색은 거울을 통해서 연두색으로 리플렉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의 방금 폼은 아까 R세타로 위에서 적어드렸고 리플렉션의 일반적인 폼은 T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폼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리플렉션의 디터미넌트는 리플렉션을 표현하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항상 마이너스 1이고 로테이션을 표현하는 디터미넌트는 항상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뭐 리플렉션의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것도 있죠. Y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반사 변화. 예를 들어서 이런 파란색 벡터는 하늘색 벡터로 가는 그런 반사 변환이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X 좌표만 뒤집어주면 되고 Y 좌표는 그대로 두면 되기 때문에 X 좌표를 뒤집고 Y 좌표는 그대로 돌아. 매트릭스 폼이 이렇게 주어져요. 어쨌든 위에 있는 세타를 포함하는 복잡한 삼각함수 꼴의 행렬이나 밑에 있는 간단한 행렬이나 디터미넌트는 둘 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원래의 리플렉션을 두 번 액트하면 로테이션을 한 번 액트한 거랑 같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일반적인 증명은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디터미넌트는 행렬 곱에 대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할 수 있고 그럼 각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1이고 얘는 어떤 다른 로테이션의 디터미넌트랑 같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로버 알고리즘을 우리가 포뮬레이트하는 방식이 어떤 벡터 그러니까 추상적인 힐버 스페이스 혹은 블로우 스피어 같은 거에서 이제 리플렉션을 두 번 적용해서 한 오퍼레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가 리플렉션이 두 번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한 예쁜 로테이션으로 적히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수학적 백그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뭐 그림으로서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리플렉션 매트릭스의 폼이 아까 전에 제가 세타라고 한 거는 사실 리플렉션에서는 회전각이라는 의미가 따로 없잖아요. 그냥 평면 거울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반전시키는 건데 이제 거울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평면에서는 각도를 이용하면 편리한 거죠. 차원이 높아지면 다른 툴을 이용해야겠지만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가는 와중에 도입이 되는 게 이 노멀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 n은 길이가 1인 벡터인데 리플렉션이 어떤 벡터를 기준으로 행해지느냐를 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y랑 같다면 이 말은 아까 위에 적었던 상황인데요. 벡터 v가 있고 얘를 v'으로 보내는데 이제 보내지는 과정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x축 성분은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n이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n이 y랑 그러니까 이 노멀 벡터가 y처럼 깔끔하면은 매트릭스 익스프레션이 깔끔하게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되게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세타를 포함한 이런 표현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럼 이걸 좀 앱스트랙트하게 추상적으로 벡터 n이라는 기호 자체를 살려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변환된 행렬이 이제 임의의 이제 NA에서 기술되는 리플렉션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 TN의 익스프레션 표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적혔냐면 아까 이 벡터 n이랑 평행한 녀석들은 그대로 갔어요. 그 다음에 수직한 녀석이 있었는데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얘는 부호가 반대로 됐어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고 평행한 건 앞에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정사형을 어떻게 하는지 해보면 정사형이란 건 이렇게 내적을 하면 평행한 성분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직한 거는 그냥 원래 벡터에서 평행했던 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좀 가다듬으면 내적을 트랜스포즈 형태로 이렇게 꼬았었으면 그리고 뒤에 부분은 벡터 V를 밖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식의 행렬꼴을 얻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컬럼 벡터가 들어가야 되고 이 자리에는 2x2 매트릭스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을 우리가 뭐 a, b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n 트랜스포즈는 a,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하면은 매트릭스 2x2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매트릭스 폼을 given 노멀 벡터 n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방금 제 잘 따라가지를 좀 못했는데 그 방금 해주신 그 패러렐하고 그 오소고날 요 마이너스 이 수식이 왜 나온 걸까요? 요 예시가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그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이제 리플렉션을 하고 난 결과고 원래 V는 이제 하기 전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T는 이제 리플렉션 변환 자체고.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T를 어떤 n이 주어졌을 때 T를 어떻게 구하는지 일반적인 표현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써놓고 이제 이 T 자리에 뭐가 놓이면 되느냐 해서 이 표현을 찾은 거죠. V 프라임이랑 V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네, 걔는 V 프라임은 그 기준 벡터랑 평행한 거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기준 벡터랑 수직한 녀석은 부호를 바꾸고 하면 V 프라임을 만들 수 있죠. 왼쪽에 그림 보시면 빨간색이랑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수식은 네. 그 일반적인 건가요? 패러렐 빼기 오소고날 저 수식은 일반적인 표현인가요? 네네,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3차원 그림을 제가 못 그리지만 하나만 그려드리면 대충 이제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제가 사실은 이 표현이 별로 좋지 못해 n이라는 글자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이제 하이어 디멘션으로 가면은 리플렉션을 정의할 때 노멀 벡터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사되는 거울면에 수직한 벡터예요. 높은 차원에서 이제 평면 하이퍼플레인 하나를 픽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노멀 벡터 하나를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임의의 벡터가 이렇게 뭐 적당한 V가 있었다 치면은 반사되는 녀석 V 프라임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은 n이랑 평행한 녀석은 부호를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n이랑 수직한 차원에 있는 녀석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저 벡터를 뺀 거군요. 그래서 벡터 뺀 게 저거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군요, 결과. 네, 네, 아, 부호가 반대로 되면 방향이 반대로 되니까. 네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근데 별게 아니라 브라켓 표현으로 바꾸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리플렉션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내용은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어떤 부등식 하나를 제가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이제 오소노멀 베이시스에 대해서 얘를 그냥 편의상 xi라고 쓸게요. 뭐 유클리디안 베이시스를 잡아도 되고 걔네가 아무렇게나 돌아가가지고 만든 오소노멀 베이시스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임의의 유닛 벡터가 있으면 그럼 이제 이게 좀 신기한 식이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베이시스들이랑 벡터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매저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축이 있고 벡터 하나가 있는데 기저들이 있고 E1 벡터 하나가 있으면 이제 뭐 많이 E1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린 V랑 많이 떨어져 있고 E2, E3는 조금 덜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다 재가지고 그거의 스퀘어를 다 합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걔가 어떤 바운드가 있어요. 얘가 디멘션에 의존하는 바운드가 있습니다. n은 이제 토탈 힐버 스페이스의 디멘션이에요. 그래서 뭐 대충 바운드가 있음직한 것은 예를 들어서 벡터를 엄청 임의의 벡터를 엄청 잘 잡아가지고 한 축이랑 나란하게 하면 적어도 얘는 E1이랑 거리가 빵일 것 같잖아요. 둘 다 길이가 1이고 E1을 향해 있으면 차이가 없겠죠. 근데 이제 대신에 얘는 E2, E3랑 맥시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유닛 각각의 벡터들과의 차이를 다 합치면 0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약간 무게중심처럼 1, 1, 1,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에 뭐 1, 1, 이러면 이제 E1이랑 E2랑 E3랑 E3랑 모두 골고루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넌제로의 떨어짐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축으로 가면은 한쪽은 작아지지만 어쨌든 다른 녀석들이 커져서 뭐 로어 바운드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로어 바운드가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등식이 항상 그렇지만 이퀄리티가 성립할 조건은 이제 아까 썼던 이제 유니폼리 섞여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증명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을 잘 쓰면 되는데요.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 생긴 게 내적이 절대값보다 작다. 요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혹은 그러니까 다 있을게요. 요게 요거보다 작다는 건데 혹은 여기에 스퀘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모두 양수라서 뭐 성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증명은 아닙니다. 이제 내정의 코사인 사이 각도 코사인 세타를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부등식이 성립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 A랑 B를, 그러니까 이 증명에 사용하는 벡터 A와 B를 원래 주어졌던 상황에서 여기 이 부등식에 등장하는 녀석들로 어떻게 어사인을 할 거냐,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 이제 증명이 쉬워지고 어려워지고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아두시면 되는 게 A를 요거로 주고요. 임의의 벡터, 그 다음에 기저들을 다 합친 녀석을 B로 줍니다. 그러니까 성분을 쓰자면 얘는 이제 모르는 어떤 임의의 벡터가 될 거고, 얘는 1, 1, 1,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건 이 B의 놈이, 얘의 놈은 n이 됩니다. 그쵸? 1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제곱. 그러면은 우변에는 B의 놈이 오고 A의 놈과 B의 놈의 곱이 오고 왼쪽에는 내적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제곱을 뺀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왼쪽 식에서 제곱을 지우고 마이너스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증명하고자 하던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기저랑 차이값을 이제 다 제곱해서 합친 건데, 그럼 일단 전개를 해요, 얘를. 이제 얘 길이 1이었고, 그러면은 이게 모든 성분별로 다 더해지니까 n번 나오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에서 2의 n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이 남습니다. 이제 위에서 증명했던 수식을 가지고 끌어오면 얘네가 마이너스 루트 n보다, 그러니까 각각이 마이너스 루트 n보다 그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증명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그로버 알고리즘이 그래도 뭐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 꽤 괜찮은 녀석이다. 옵티멀리티를 증명하는 데 쓰이는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 기초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없으시면 바로 이제 알고리즘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여기서 그 브라켓 표현식이 루트 n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게 저게 네. 어떻게 증명이 된 건가요? 이 그 코시 슈바르츠 식이 이제 A랑 B를 각각 적은 다음에 그 계산한 위에 건데. 쓰셨네요. 네네. 그래서 A 자리에 얘를 넣고 B 자리에 얘를 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왼쪽에는 A 내적 B를 그냥 브라켓 꼴로 적은 거죠. 네, 이해됐습니다. 제가 여기 놓쳤던 것 같아요, 잠깐.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초기 인트로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글로벌 알고리즘을 소개하기 전에 일반적인 검색 알고리즘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그냥 저희가 맨날 인터넷 검색하는 거랑 약간 다르게 이제 수학적으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들어보면 이제 되게 그럴싸하죠, 항상 같은. 그래서 일단 검색 알고리즘의 내용에는 항상 이런 애들이 등장해요. 인덱스 혹은 레이블이 등장합니다. 얘는 정수예요. 1, 2, n, 라지 n까지 있는. 그래서 x라고 하면 1에서 n까지의 이제 1에서 n까지의 정수 중에 하나를 뽑아서 x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F. 얘는 이상하게 얘를 부르는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되는데 저는 편의상 레코그니션 펑션이라고 부를게요. 뭔가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은 얘를 부르는 이름이 있을 텐데 책에서는 그걸 굳이 설명을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F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이 레이블들은 뭐냐면은 키워드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는 학교에 갔다.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학교라는 단어를 찾고 싶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1번 컨텐츠, 2번 컨텐츠, 3번 컨텐츠 이게 레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편의상 이제 단어별 어절별로 이제 검색을 한다 치면은 여기서 n은 3인 거예요. 그래서 F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키워드가 우리가 찾는 키워드다 하면 2를 아웃풋을 내주고 이게 X가 satisfies 검색 조건을 만족한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0을 내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교에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으면 F1은 여기서 0을 줘야 되고 F2는 두 번째 대응되는 문장이 인덱스가 2인 키워드가 학교에가 맞으니까 1을 줘야 되고 F3은 0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해주는 펑션을 F 레코그니션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레코그니션 펑션이 한 번 작동하는 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정하는 거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예를 들어서 PDF 책 한 권 전체에서 학교에를 찾는다고 하면 거기서 문장이 몇만 개 단위로 있을 거잖아요. 만 이상의 단위로. 어절이. 그럼 이제 n이 만 이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F를 다 하기 위해서는 F의 시행 횟수가 너무 커져서 문제인 게 대충 가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F를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들지 않지만 그러니까 모든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F를 수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대략 상황의 전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n을 2의 n승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스몰 n이 넘버 오브 큐빗이 될 거고요. 퀀텀 알고리즘에서. 클래시컬 알고리즘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죠. 비트랑 맵을 시키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고상한 예를 이제 들어드리면 소수 판별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큰 정수 m이 있으면 이 큰 정수가 소수냐, 이 수학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약수의 구조가 예를 들어서 11을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12 약수를 적으면은 1, 2, 3, 4, 6, 12 이게 대칭으로 나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대충 약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려면 루트 12 전에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x는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m까지 나눠본 다음에 m이 나누어 떨어지냐를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소수 판별을 위해서 필요한 f는 뭐냐면 만약에 이 x가 라지 m을 나눈다. 그러면 2를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하고 이런 f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f를 저는 생각해보면 아니라 저는 익숙하지 않지만 어쨌든 계산과학 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이런 f 자체는 만들기가 쉽대요. 생각해보면 이제 C++ 처음 할 때도 이제 퍼센트나 나눗셈 이런 연산은 그냥 바로 해주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비교적 쉽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m이 커지면은 루트 m도 엄청나게 큰 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루트 m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소수 찾기에 프랙티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식한 방법으로 소수 판별을 할 때는 이제 이 f의 시행 횟수가
루트 m이어야 되기 때문에 클래시컬 컴플렉시티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인덱스의 개수가 되고, 근데 이제 그 글로벌 서치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뭔가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다 찾아내고 싶을 때 이제 인덱스의 개수가 n일 때 글로벌 서치의 컴플렉시티는 루트 n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소인수분의 이 m 판정의 경우에는 인덱스의 개수가 루트 m만큼 필요했었고, 따라서 글로벌 서치 컴플렉시티는 m의 4분의 1승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컬한 것보다는 훨씬 뭐 어쨌든 폴리노미얼 레벨이긴 하지만 좋다, 뭐 이런 아기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식한 클래시컬 서치보다는. 이제 책의 뒤에 말이 살짝 나오는데, 사실은 클래시컬한 방법으로도 요거보다 나은 클래시컬이 있대요. 소개는 안 해주는데. 그래서 얘도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의 프랙티컬하게 글로버스 알고리즘이 퀀텀 수프리머시를 보이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얘는 스퀘어, 어쨌든 폴리노미얼 혹은 프랙셔널 인핸스먼트, 어쨌든 좋은 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용은 하다라는 식으로 유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서치 알고리즘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그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이전에 이농님 톡에서 이제, 그리고 그 환영님께서 제가 아마 처음으로 들었던 톡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 같은 걸 리뷰하실 때도 항상 이제 퀀텀 알고리즘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오라클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글로벌 알고리즘이 인덱스 개수 n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 n의 컴플렉시티를 보인다 했는데, 이걸 판별할 이 컴플렉시티의 기준이 오라클을 몇 번 콜하느냐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오라클이라는 게 뭔지 이제 간단하게 스피디하게 리뷰를 하면은, 얘는 그 서킷의 큐빗이 두 종류로 구성이 돼요. 이제 인덱스들을 저장하는 큐빗이랑 그 다음에 오라클 큐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종의 엔실러 큐빗이죠, 도움이. 그래서 오라클의 역할은 얘를 F를 액트한 결과를 Q 자리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F가 뭔가 판별을 해주는 거잖아요. X가 우리가 찾는 녀석이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 결과가 바이너리하게 0, 1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오라클 큐빗으로 저희가 이렇게 서로 렐러티브 페이즈가 마이너스 1만큼 차이 나는 거를 이제 Q로 어사인을 하면, 얘는 O를 액트하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F에 의존하는 오버롤 페이즈를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그래서 페이즈가 레코그니션 펑션의 값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라클 큐빗 자체는 O를 액트하기 전과 후에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페이즈를 얘네에서 이 페이즈가 나오는다는 사실인데, 어쨌든 그 페이즈 업투 페이즈에 대해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심플리 오라클 큐빗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x가 우리가 찾는 솔루션의 인덱스였으면 페이지를 바꾸고, 솔루션이 아니면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오라클 O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알고리즘의 프리스크립션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얘를 적용을 하면 되는지. 잠시만요.
다음 장에 보실 거거든요. 네,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덱스를 다 저장할 수 있는, 라지 n의 인덱스를 저장할 수 있는 스몰 n 개의 큐빗을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걔네한테 0으로 걔네를 이니셜라이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아까 말했던 판별하는 레코그니션 펑션이 작동을 해서 바꿔주는 오라클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하는 일은 얘네 자리에 1번, 스텝 0, 0번은 유니폼 슈퍼 포지션을 하다마드 게이트를 액트해서 만들어요. 이제 그냥 0000에 이제 하다마드를 액트 하면은 가능한 모든 레이블을 담고 있는 유니폼한 슈퍼 포지션 된 웨이브 펑션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제가 써놓은 건데 아까 이 부분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텝은 실질적으로 첫 번째 스텝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G라는 오퍼레이터를 계속 이제 루트 n번, 약 루트 n번 액트를 하면 이제 답이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인덱스에만 앰플리튜드를, 넌제로 앰플리튜드를 갖는 어떤 벡터를 찾게 돼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G라는 오퍼레이터를 확대를 해보면 얘는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오라클입니다. 첫 번째. 얘는 그래서 어떤 리플렉션이에요. 어떤 건지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왜 리플렉션이 되는지는 살짝 감이 오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어떤 성분들은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고요. 다른 어떤 성분들은 부호를 뒤집어요. 아까 앞에서 리플렉션에 제가 n 얘기를 하면서 노멀 벡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패럴렐인 거는 그대로 가고, 여기 밑줄 친 부분이요. 패럴렐인 건 그대로 가고 오소고날인 거는 부호를 뒤집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로버 서치도 뭔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보겠지만 어떤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 벡터에 대한 리플렉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텝 2는 하다마드 게이트를 다시 액트를 해요. 그 다음에 또 3은 이번에는 좀 굉장히 이상한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0벡터에 대한 00000, 얘는 00000, 요거에 대한 리플렉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성분들 어떤 뭐 복잡한 상태의 웨이브 펑션이 남아있을 텐데, 이때 x가 0인 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방향을 뒤지는 거예요. 그 말은 즉 그 반전의 기준이 되는 벡터를 0으로 삼아서 리플렉션을 취해라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스텝 4는 다시 하다마드 게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텝 1, 2, 3, 4를 합쳐서 우리는 그로버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2, 3, 4는 특별히 이 세 개를 합쳐서 0에 대한 리플렉션이 아니라 그 사이에 대한 리플렉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사이는 저희가 뭐냐면 임의의 웨이브 펑션이 아니라 여기 0부터 라지 n까지의 모든 베이시스 벡터들의 유니폼한 슈퍼포지션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플렉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충 이제 영역의 고리는 보이실 텐데, 하다마드 게이트랑 0이랑 이 유니폼 슈퍼포지션이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리플렉션의 제곱이 로테이션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약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걸 다시 보면 리플렉션이었고 오라클도 그 다음에 2, 3, 4가 흡사에 대한 리플렉션이니까 리플렉션 2번이고 G 오퍼레이터는 어떤 로테이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하나하나 좀 더 이제 따져보기 전에 스텝 2, 3, 4의 내용을 한 번 더 볼게요. 하다마드 게이트를 액트를 하고
스텝 2. 그 다음에 스텝 3에서는 0에 대한 반사를 할 거예요. 아까 그 위에서 네, 여기서 이 표현을 얻은 걸 지금 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반전 리플렉션의 기준이 되는 벡터 n이 주어졌을 때 앱스트랙트한 표현을 이렇게 된다 걸 하고 제가 브라켓으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제 드디어 쓰는 거죠. 그래서 0에 대한 리플렉션은 그냥 0, 0 해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4번 스텝은 다시 하다말하 게이트를 n번 벡터하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겠죠. 어떤 웨이브 펑션 스테이트에다가. 그리고 나서 보면 이게 제가 답을 알고 보면은 잘 보이는데 처음엔 저도 의인했는데 이제 프사이를 얻는 방법이 그냥 00000에다가 하다말을 액트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알고 보면 여기서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그냥 하다말이죠. 요거를 이제 컨주게이트 취하면은 하다말은 허미션이기도 해서 그냥 그대로 되니까요. 그러면 2, 3, 4를 합친 오퍼레이터는 그냥 심플리 그 사이에 대한 리플렉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앞에서 스텝 1 오라클도 어떤 알파라는 벡터에 대한 리플렉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오메트릭한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테이크홈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몇 가지 노테이션을 정리를 하면 이제 인덱스 레이블의 개수를 라지 n이라고 했었고 걔를 스몰 2의 스몰 n승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넘버 오브 토탈 레이블 그 다음에 스몰 n은 넘버 오브 큐빅 그 다음에 라지 m은 이제 아까 소인수분해랑 다르게 소인수분해에서는 관심 있는 정수가 m이었는데 아까 그거랑 다릅니다. m이랑 다릅니다. 라지 m은 넘버 오브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라지 n에 속하는 x들 중에서 레코그니션 펑션 값이 1로 나오는 녀석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어 키워드들의 인덱스의 개수가 m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는 이제 벡터 2개를 정의를 할 건데 이거 이제 시그마 프라임이랑 시그마 2 프라임이 각각 뭐냐면 얘는 솔루션인 녀석들만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하게 스워 포지션을 해서 얻은 게 베타고 그 다음에 알파는 마찬가지로 유니폼 스워 포지션인데 얘는 나머지들의 유니폼한 거 그 다음에 얘는 솔루션들 유니폼한 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완전히 다른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면 당연히 이 서치 프로그램의 가정은 검색을 했을 때 조건이 맞거나 안 맞거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얘도 겹치는 게 없이 수직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이 모든 벡터들의 모든 유클리디안 베이지스의 유니폼한 수업 포지션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얘를 이 진폭을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이쁘게 써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하나 할 텐데 이제 그냥 편의상 스케일시티 혹은 스케일스 솔루션 가정이라고 할게요. 그냥 솔루션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처럼 학교에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뭐 책 한 권 전체에서 학교에를 찾으면은 뭐 몇십만 개의 어절 중에 한두 개 뭐 나오겠죠. 5원 개 나오겠죠.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조건을 만족하는 키워드는 전체 키워드 후보들 중에서 엄청 작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최소한 절반보다는 작을 거다라는 게 가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가정을 되게 재밌는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키워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을 거라는 게 명확해 보이지만 그냥 바이너리하게 1, 1, 1, 1, 0, 1 뭐 이런 데이터 속에서 어떤 숫자 패턴을 찾는다 그러면은 그 패턴이 엄청 많이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게 가정이 되게 빗나가기 쉬운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밌는 컴공스러운 방법으로 인덱스 더블링이란 걸 하면 이걸 항상 만족시킬 수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원래 n개의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2n개로 더미를 더하는 거예요. 그냥 가짜 인덱스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n개 중에 이제 대부분이 답이었다. 그래서 m이 2n보다 n 나누기 2보다 작다는 이 가정을 만족을 못 시켰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라지 n을 더 2배로 늘려버리면 얘는 무조건 m이 새로운 n보다는 n tilda보다는 항상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무조건 f가 0인 녀석들이겠죠. 이 부분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일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가정을 하면 이 가정을 하고 나면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지는데 여기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인데 아까 알파랑 베타가 서로 수직하다고 제가 도입할 때 말씀드렸죠. 알파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인덱스를 유니폼리 모은 거. 그래서 논 솔루션들을 모은 것고 이제 베타는 인덱스들 중에 솔루션인 것들만 쭉 다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푸사이가 이제 그 사이에 어떤 틈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왜냐면 푸사이는 전부 다 중첩시킨 거기 때문에 알파랑도 무조건 오버랩이 있고 베타랑도 오버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 푸사이를 알파, 베타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이 진폭이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면 이 사이 각도가 2분의 세타라고 이 사이 각도가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저희 이제 이 앞에 거를 코사인, 뒤에 거를 사인이라고 불렀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세팅이에요. 그래서 알파는 non 솔루션, 베타는 솔루션일 때 이 앰플리튜드를 코사인, 사인으로 부르면 이 사이 각도를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망했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글로벌 오퍼레이터가 하는 게 뭐냐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오라클이 하는 거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 성분의 부호를 뒤집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솔루션 스페이스랑 non 솔루션 스페이스가 있을 때 솔루션 스페이스 쪽 성분들의 부호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푸사이를 준비를 한 다음에 얘를 베타랑 나란한 것만 뒤집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베타의 성분만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알파랑 나란한 거는 그대로 와요. 즉 알파에 대한 반 리플렉션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스텝 2, 3, 4는 뭐였냐면 그 결과 벡터를 푸사이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해라 하는 거였어요. 다시 위에 요약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로 오라클을 액트를 하고 두 번째로 푸사이에 대한 반사를 액트를 해라. 그래서 이제 푸사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굳이 푸사이가 아니어도 돼요. 어쨌든 푸사이는 여기 있고 어떤 벡터가 들어오면 첫 번째로 먼저 할 일은 걔를 알파에 대해서 반전을 시키고 그 다음 할 일은 그 결과를 푸사이에 대해서 반전을 시켜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봤듯이 맨 처음에 제가 리뷰를 했듯이
리플렉션을 두 번 한 거는 어떤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결과를 계산해서 보시면은 처음에 각도가 2분의 세타였으면 반사하면 이제 열로 가고, 그럼 걔는 프사이에 대한 프사이와 O 프사이의 사이각은 세타이기 때문에 또 세타만큼 가서 결론적으로 처음 출발했던 거에 비해서는 세타만큼 더 돌아가는 게 G 프사이가 돼요. 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충 답이 오실 거예요.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파이널 스테이트를 베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베타들은 어떤 중첩 상태인데, 이제 얘 중첩,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벡터들, 여러 가지 베이시스들의 중첩 상태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만 중첩을 시킨 거예요. 즉, 일단 파이널 스테이트를 베타로 만들고 나면 우리가 매저를 해서 프로바빌리티 그 히스토그램을 얻으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인덱스만 넌제로 값이 나올 거예요. 그 걔네의 진폭만 0이 아닐 테니까.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작을 거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좋은 점은 이그젝트하게 베타를 못 만들고 대충 베타랑 가깝게만 만들어도 알파 쪽 사이드랑 베타 쪽 사이드랑 진폭 차이가 많이 나면 히스토그램 분포를 보고 답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키워드는 이 G를 한 번 액트했을 때 이만큼 세타만큼 돌아가니까 세타만 자기가 전체 돌아가야 되는 각도, 그걸 파이라고 부를게요. 파이보다, 파이가 좀 애매하게 됐는데 제가 그림이 흔들려가지고, 파이는 원래 초기 위치랑 요 최종 위치 사이에요. 사이각이에요. 그래서 그 파이를 세타로 나눈 만큼만 회전을, G를 액트하면 이 G, 그쵸? 이게 한 번 액트하면 G 파이가 될 거고, G 프사이가 될 거고, 두 번 액트하면 G 스퀘어 프사이가 될 거고, 어쨌든 N번 액트하면 M 프사이가 될 텐데, 얘가 대략 베타랑 가까워지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알고리즘의 사실상 끝이에요. 그래서 G는 리플렉션 두 번 한 건데 얘는 세타만큼 로테이션 하는 거랑 같고, 그래서 M 이꼴 파이 나누기 세타가 되도록 하면 답이 나온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M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이제 조금 더 매스를 해보면, 그래서 R은 넘버 오브 필요한 G 오퍼레이터를 가해야 되는 횟수예요. 당연히 정수겠죠. 자연수겠죠. 그럼 이제 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얘는 클로즈 인티저입니다. 가장 가까운 정수. 그럼 이제 위에 그림에서 돌아가야 되는 각도 파이는 2분 파이인가요? 헷갈립니다. 파이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예요. 그림 생긴 거에서 직각에서 처음에 2분의 세타 각도 빼면 되죠. 그럼 이제 얘는 어렵게 쓰면은 마이너스 아크 사인의 루트 n분의 m입니다. 이 관계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처음에 정의가 저희가 루트 n분의 m을 사인 2분의 세타로 정의하기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크 코사인의 루트 n분의 m이 돼. 그쵸? 2분의 파이랑 뺐으니까. 그래서 결국 R은 요구되는 횟수는 아크 코사인의 루트 n분의 m이, 그걸 돌아가는 각도로 나누면 돼요. 대충 루트 n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살짝 보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표현식을 좀 음미를 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스케일시티 가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만족하는 녀석들의 개수가 굉장히 작을 거다. 그 말은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는 건 말이에요. 세타라는 게 결국 이 중첩이 완전한 중첩 사이가 어느 쪽에 가까울 거냐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솔루션인 녀석들이 작으면은 넌 솔루션인 녀석들이 훨씬 많이 중첩이 돼 있는 거니까 그 사이랑 알파가 가까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가 작다는 거랑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이것도 뭐 굳이 쓰면은 2분의 세타는 4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 조건이랑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세타의 값이 좀 중요한 게, 한 번 g를 액트할 때마다 각도가 세타만큼 돌아가는 거니까 오차 범위도, 이 알고리즘의 오차 범위도 2분의 세타예요. 알고리즘의 효과도 세타고 오차 범위도 세타에 의존하게 주어져요. 그리고 또 그 세타라는 회전각은 애초에 이 정의가 n과 m의 이 비율로부터 정의됐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 셋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인덱스가 얼마나 있느냐, 답의 파퓰레이션, 정답의 파퓰레이션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가정, 이 스케일시티 가정 때문에 이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R 값은 2세타분의 파이랑 같고, 얘는 다 사인 2분의 세타분의 파이랑 같아요. 이건 별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부등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래 정의, 이 식에서 파이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는 걸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분의 세타가 사인 2분의 세타보다 크다를 쓴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미적분학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요 함수가 항상 단조 증가임을 보여라를 증명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그쵸? y0이 0이고 y''이 항상 양수라서 단조 증가가 양수에서 단조 증가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사인 2분의 세타가 nm이랑 다 관련이 있었죠. 그러면 R에 대한 바운드를 얻어요. R이 아까 오라클 콜의 횟수였거든요. G를 우리가 몇 번 액트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걔는 이 알고리즘 오라클 콜의 바운드가 n분의 컴플렉시티를 갖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약간의 사기성이 좀 짙은 게 있는데, 이 익스프레션의 이제 이상한 가정은 단순히 인덱스의 개수 n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답의 개수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애초에 검색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답의 개수를 알아야 몇 번 액트할 수 있는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 약간 드로우백처럼 보이는데, 이걸 오해하기 위한 방법이 퀀텀 카운팅입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알고리즘이랑 얘는 세트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아까 말했던 연초에 들었던 스쿨에서는 이걸 소개한 다음에 카운팅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닐슨 책은 반대로 하고 있는데, კვantum 카운팅에 대한 키 아이디어인 그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전 챕터에서 이몽님 리뷰 시간에 했죠. 이몽님 시간에,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그 테크닉을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글로벌 알고리즘이 아까 세타만큼의 로테이션이었어요. 리플렉션 2번이라서 세타만큼 돌리는 거였어요. 그냥. 그럼 이제 얘 아이겐밸류는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세타예요. 그래서 글로벌 행렬의 그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쓰면 세타를 원하는 정확도 범위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회전각 세타가 사인 2분의 세타가 루트 n분의 m이었죠.
그래서 세타를 알면 n은 당연히 아는 거니까 m도 알 수 있어요. 1번으로 알고 2번으로 알고 3번으로 알고. 그래서 1은 given, n은 given, 이거는 베이지 에스티메이션. 그 다음에 3, 이제 그걸로 3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퀀텀 카운팅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더 나와 있긴 한데 대충 키 아이디어는 이전 챕터에서 배운 걸 이제 잘 쓰면 된다. 근데 이제 요것도 컴플렉시티를 그렇게 늘리지 않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정확도까지 얻는데 루트 n의 오라클 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라클 콜 횟수는 대충 폴리노미얼 곱해지고 루트 n입니다. 그러니까 n과 무관한 어떤 벡터가 있고 루트 n. 그래서 컴플렉시티 애널리시스 앞에서 말했던 결과는 이제 정확도는 대충 요만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결과를 바꾸지 않고 이제 답을 얻습니다. 네, 이제 옵티멀리티 프로프만 하면 오늘 준비한 건 끝인데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옵티멀리티 프루프가 되게 이상해요. 이제 남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전 처음에 준비할 때 맨 마지막에 할까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 퀀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글로벌 알고리즘의 해석이 더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뒤로 미뤘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수학적인 부분인데 일단 스테이트먼트가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증명하고 싶은 건 글로벌 알고리즘이 최고다 이건데 그러면은 뭐 다른 알고리즘을 생각해도 글로벌보다 빠를 수 없다. 결국엔 이걸 증명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악유로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가 답의 개수에 의존을 하잖아요. 이 알고리즘의 오라클 콜의 넘버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m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작을 수도. 그래서 이게 고려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 상황에서의 가능성을 평균을 낼 거예요. 말 좀 이상한데 그거에 대해서 오라클 콜을 하고 안 하고 결과의 차이값이 결과 벡터의 차이값이 어떤 바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 네. 그래서 이 바운드를 줄이려면 오라클 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이 필요한 콜이 대충 루트 n보다 많이 넣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모티베이션은 글로벌 알고리즘 혹은 이제 그와 비슷한 알고리즘의 서킷들이 첫 번째, 오라클 콜을 반드시 동반해야 되고, 즉 리플렉션 알파에 대한 리플렉션으로 주어진 오라클 콜을 반드시 동반해야 되고,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다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까지 더 동원해야 된다. 크로버의 경우에는 이게 리플렉션 with respect to 그 사이였죠.
두 번의 리플렉션을 해가지고 G를 우리가 구성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수학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M은 1인 상황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은 1일 때 뭐 0이 최종 답일 수도 있고 1이 답일 수도 있고 뭐 라지 n이 답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라이크한 오퍼레이터는 다 합치면 어떤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데 베타는 이제 다 푸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베타에 대한 온 에버리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G를 T번 액트한 거, U 베타 T라는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글로벌 라이크한 오퍼레이터의 T승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T는 이제 자연수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제 U 알파는 오라클 콜이고요. U1, U2 해갖고 UT까지 한 거는 어떤 유니타리 트랜스폼이 오라클 콜이랑 상관없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2번 카테고리가 U1부터 UT까지 있는 거고 U 알파 다 동시에 등장하는 거는 1번 카테고리의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이런 녀석이랑 U 프라임 얘는 노 오라클 카운터파트 오브 U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U에서 원래 위에서 정의했던 U에서 U 알파들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U 알파들을 다 뺀 건데, 그러니까 U는 이제 실행하기 오래 걸리는 거고요. 얘는 이제 실행하기는 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U 위에서 정의된 U는 우리 답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U 프라임은 답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오라클이 있어야 뭔가 답이랑 연관돼서 작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에러를 정의를 하는데요. 아까 라지 t는 이제 최종 횟수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라지 t가 보이고자 하고 싶은 거는 이 라지 t가 루트 n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이에 등장하는 거는 중간 단계에서 t 단계까지 봤을 때 에러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걔는 뭐 반복해서 쓰자면 이거 빼기 이거를 처음 이니셜 벡터에 한 거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만요. 제가 잘못 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러니까 이렇게 정의할게요. 이렇게 정의하면 얘는 마지막 t 오퍼레이션, 스몰 t 번째 오퍼레이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프사이 t-1은 요거라고 칩시다. 그래서 글로벌을 이제 t-1번 액트해서 이제 글로벌 라이크한 걸 t-1번 액트해서 이제 찾아낸 답을 향해서 가고 있는 녀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글로벌 말고 다른 걸 액트하면은 차이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U는 어차피 놈을 보존하는 유니타리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얘는 U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앞에 약분돼서 앞으로 빠져나와서 벡터 아웃 되는 거죠. 얘는 정의가 글로벌을 쭉 액트하다가 마지막에 안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U 그 오라클의 생긴 모양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라클 코어를 이제 항상 그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인트로 했던 요거 이 표현이 한 번 더 쓰이는 건데,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잘 뜯어 고치면 그 2차원에서는 좀 약간 수학적 야매가 요건 야매예요. 얘를 잘 고치면 이게 높은 차원에서는 틀린 건데 대충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1-2 베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아닌, 사실 이 증명은 제가 프레스킬 렉션 노트랑 좀 섞은 거거든요. 이슨 주황 책의 증명이 좀 약간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제 두 책의 노테이션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거 하는 도중에 약간 꼬였는데 대충 아이디어는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파와 베타 이 부분은 뭐 솔루션이고 아니면 논 솔루션이고 걔네들이 오소고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표현이 이렇게 짧아진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이 캔슬 돼가지고 여기서 한쪽에 대한 프로젝션 비슷하게 표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베타는 바이 데피니션 놈이 1인 벡터였기 때문에 얘는 그냥 두 개를 내적한 녀석이다. 그러니까 원래 게 답이랑 얼마나 가까웠느냐, t-1 스텝 적용시킨 게 답이랑 얼마나 가까웠느냐가 새로 생기는 이 데비에이션을 제한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 이제 그러니까 제일 최근 스텝만 바꿨을 때 에러가 이만큼 생긴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처음부터 첫 번째 스텝부터 이제 라지 t 번째 스텝까지 최종적으로 에러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그러니까 가장 월스트한 상황,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케이스에서 누적된 에러가 전부 뭐라 해야 되지? 상세 간섭하지 않고 전부 보강 간섭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로버가 탐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짭 그로버가 탐색하는 거예요. 얘는 오라클 콜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튼 짓 하는 거죠. 그럼 걔의 에러가 이런 식으로 바운드 된다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이제 얘는 별게 아니라 각 스텝에서 나오는 에러가 이제 최대한으로 다 더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좌변을 제곱을 하면 이런 식을 얻습니다. 사실 그대로 제곱을 하면은 요거의 제곱이 되겠지만, 잠깐만요. 요거의 제곱이 되겠지만 이제 살짝 바뀌었죠. 2는 4가 되는 게 맞는데 요 부분 바뀌었죠. 그건 다시 한번 코시 슈바르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A 벡터를 이 그로버의 결과와 최종, 그러니까 n번 그로버를 액트 했을 때의 결과들 중간 단계에서, 그리고 최종 우리가 원하는 답 베타가 얼마나 가까운지 피델리티라네, 요거를 이제 성분으로 하는 A 벡터를 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B는 11111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A 내적 B 하면
이게 되거든요. 요거 쓰면 그냥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차례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가정할 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다양한 솔루션 상황에서의 평균을 우리가 뭔가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다 이랬잖아요. 뭐가 답이 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답이 베타라는 벡터로 주어졌었는데, 그래서 베타에 대한 에버리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데비에이션을 위에서 찾은 데비에이션 에러의 누적을 베타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하면, 얘는 4t에 스몰 t가 이제 라지 t까지 가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한 썸이 들어가요. 이게 굉장한 트릭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내적의 제곱이기 때문에 전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썸을 해주니까 베타가 되고, 이게 2일이죠. 왜냐면 솔루션이 아까 하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베타들은 뭔가 유클리디안 베이시스의 일종일 텐데,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썸을 해준다는 건 모든 유클리디안 베이시스의 모든 컴포넌트들을 다 더해준다는 거고, 그거는 그냥 completeness relation이라 하나요? 그래서 요 아이덴티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식은 이제 베타가 안 들어가게 바뀌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얘는 그냥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1이에요. 왜냐면 유니타리 트랜스폼을 해서 얻어낸 거기 때문에 놈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1이고 얘는 그냥 4t의 제곱이에요. 왜냐면 1을 이제 t번 더하기 때문에 t가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 좌변의 모양을 보면은 이게 결국 또 아까 이거를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매주하는 걸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새로운 새로운 베이시스가 되고, 왜냐면 베타 에버리지를 해야 하니까, 왜냐면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베이시스가 되고, 얘는 어떤 임의의 벡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매스 그 기초 리뷰할 때 이런 식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어떤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있을 때 임의의 벡터랑 각 성분들과의 차이를 다 합치면, 각 베이시스 컴포넌트들과의 차이를 다 합치면 걔는 바운드가 돼 있다. 그래서 좌변 요 부분의 꼴이 이거로 바운드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면 우리는 요런 표현을 얻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 오라클 콜의 횟수 t를 뭔가 디멘션 n이 바운드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충 이게 루트를 취하면은 t가 요거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가 정의가 오라클 콜의 횟수였는데 g를 몇 번, g 오퍼레이터를 몇 번이나 액트하느냐, 그게 스퀘어 루트 n보다는 커야 된다 는 걸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근데 그로버는 아까 컴플렉시티가 루트 n분의 n이었죠. 그러면 만약에 m이 1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스퀘어 루트 n과 같고, 따라서 가능한 최적의 알고리즘이 맞아요. 증명 끝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가 끝이고요.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는데,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욱님 오늘 그 발표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 궁금한 게 조금 한 2개, 3개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그 솔루션 n과 논 솔루션 n의 그 베이시스로 표현된 부분을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알파 캣과 베타 캣의 저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가 네. 어떻게 나온 건지. 아, 얘는 이제 저희가 솔루션의 개수를 라지엠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해지는 성분의 개수가 베타는 m개의 벡터들을 더해야 되고요. 알파는 n-m개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네네.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저게 n-m개가 들어갔을 땐, 노멀라이즈 할 땐 저런 루트 n-m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 그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전부 놈이 1이라서 그런 거죠. 아, 네,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E1부터 네. EN까지가 있는 건데, 네. 이 중에 m개는 베타라고 하고, n-m개는 알파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 알파는 네, n에 나눠줘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저는, 좀 오늘 동욱님이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 되게 좀 참신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루션 베이시스고 여기는 뭐 베타는 뭐 캣 알파는 이게 넌 솔루션이라서 그냥 이렇게 돌리면 이게 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좀 되게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해도 잘 안 됐거든요. 이게 솔루션의 어떤 그 노멀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논소멀 솔루션의 노멀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뭔가 어떻게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을 할까 이 부분이 좀 헷갈렸습니다. 네, 그건 이제 결국 우리가 검색 알고리즘에 하고자 하는 게 그 키워드를 담고 있는 애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베타라는 벡터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가 최종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멀티 디멘전의 상태를 단순한 이 투 디멘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낸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원래는 이게 그 글로벌 알고리즘이 디멘전이 투 디멘전 아니고 차원이 계속 깊어질 거잖아요. 근데 근데 그쵸. 근데 이제 사실상 필요한 건 알파와 베타밖에 없는 거죠. 혹시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툴로 생각해도 되는데 사실은 검색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제 얘를 바이너리 그러니까 조건이 맞고 안 맞고로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다른 도이치 조사 말고 걔네랑 세트로 나오는 좀 더 복잡한 녀석들 있잖아요. 아, 네네. 사이먼 알고리즘 경우에는 오라클 콜이 해주는 게 도이치 조사는 이제 fx가 0 아니면 1 이렇게 바이너리 밸류드 된 펑션이면 상관이 없었지만 뭐 피리어드 찾는 문제라든지 하면은 f의 결과가 뭐 0부터 n 사이에 다른 함수도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고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걔가 더 복잡한 페이즈를 주고 뭐 간섭 패턴이 좀 더 복잡해져가지고 약간 따져야 되고 이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상황은 이제 검색에서는 벌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네네. 각각의 보기에 대해서 답이다, 답이 아니다.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non solution and 노멀 벡터랑 솔루션 노멀 벡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은데 혹시 이 내용이 그 프레스킬 교수님 렉처 노트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옵티멀리티 부분만 주로 참조를 해서 근데 저는 닐슨 추앙만 이 부분은 일단 보긴 했거든요. 프레스킬 렉처 닐슨 책에서도 이게 솔루션하고 non 솔루션으로 설명해요? 제가 아직 여기까지 못 봐서. 네네.
아, 그렇군요. 좀 그러면은 요 파트를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이건 조금 처음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 바로 윗장이네요. 바로 윗장. 네. 바로 윗 페이지에 보면 사실 저 아래 부분인데 이 인덱스 더블링 이거 아, 네네. 사실 정확하게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지. 네. 아, 이거는, 그 되게 뭔가 성공하시는 분들이 왠지 예전에 개발했을 것 같은 그런 나중에 트릭인데요. 뭔가 하고 한참 생각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라지 N개 키워드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제 답이 너무 많아지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너무 많아지면, 아까 편의상 가정했던 요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제 밑에 그림에서 생각해 보면은, 초기 상태였던 푸사이가 또 최종 답이랑 되게 가까운 요런 데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대충 푸사이가 위치한 각도만큼 우리가 돌려버리는 게 되니까 네. 한 번만 G를 액트해도 요런 데로 푸사이가 가버리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그 로버 알고리즘을 나이브하게 그냥 써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네. 네,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거는 푸사이가 알파랑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얘를 야금 돌려서 베타까지 가자. 이게 목표예요. 왜냐면은 네. 너무 가까워 버리면 이 각도만큼 돌아가는 게 이 각도에 비례해서 돌아가는 게 되기 때문에 베타를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게 데이터로 뽑을 때는 네. 그 한두 번 정도, 뭐 10번 정도는 추가해도 어쨌든 그 나온 모든 데이터 중에 최적해만 뽑아서 쓸 테니까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실제 컴퓨테이션에 있어서는. 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이제 파이에 이제 가까워져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면 해가 아니니까 다른 값이 나오겠지만 그 이제 어떤 값으로 결과 값으로 받아서 볼 때는 아닌 것들은 버릴 거고 해에 가까워진 값들만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45도 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45도를 넘어가야 이제 답인 것들의 우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보장이 안 된다. 혹시 제가 말한 내용을 수식적으로 이게 뭐보다 커야 된다, 아니면 뭐보다 작은데, 이렇게 됐으니 이게 넘어가서 이게 안 되는 거다. 이런 네.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식이 혹시 있을까요? 네. 네, 요 식인데요. 이제 네, 네. 글로버 오퍼레이터를 몇 번 액트해야 이제 네. 답에 가까워질 것이냐를 판별해주는 요 식인데, 네. 이거를 쓸 때 이제 그 썼던 이제 요식 정리할 때 썼던 아이덴티티들이 전부 이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세타가 45도보다 작고, 그래서 여러 번 가야 베타에 온다. 그래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그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사인이랑 코사인이 이렇게 2분의 파이를 놓고 이렇게 이런 게 아마 깨질 거거든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푸사이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45도보다 더 바깥에 이런 데 있었으면은 2분의 세타만큼, 그러니까 요거의 잠깐만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횟수를 파이 나누기 세타로 적을 수가 없죠. 왜냐면 파이는 여기 몇 도 안 되는 이 작은 각인데 세타는 90도보다 훨씬 큰 각이니까. 이게 제가 사실 좀 충돌하는 게, 네. 예전에 그 최만수 교수님 책을 봤을 땐, 네. 그 글로벌 알고리즘에서 그 해당되는 그 특정 페이지는 그 페이지 근처에서 이제 픽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봤었어서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45도를 초과하는 걸 상관하지 않고 데이터 값 추출된
그 플랫을 봤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모르고 있어서 이게 좀 혼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네. 조금, 저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이 표현만 고치면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림을 좀 잘 그려보고 이 R 값을 얻는 표현만 고치면은 네네.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긴 있거든요. 말씀하신 아, 것처럼 처음에 사이가 여기 있었으면 뭐 한 번 더 액트하면 여기쯤 있고 세 번 네네. 하면 여기쯤 있고 뭐 네네. 네 번 하면 그래서 결국 베타랑 가까워지게 만들 수 네, 있으니까. 맞죠.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아크 코사인 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형태인가 지금 좀 헷갈려서 그래서 뭐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직을 좀 다듬어서, 그러니까 케이스 위치문처럼 이제 m이 음, 2분의 n보다 작을 때랑 m이 2분의 n보다 클 때 다른 표현을 얻는 게 r에 네네. 대한 다른 표현이 그러겠네요. 얻는 게 방법일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케이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 책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제너럴 솔루션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케이스로 어, 나눠서 해를 구한 게 아니었고 아무튼 어, 요거는 최만수 교수님 책 그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한번 그럼 네, 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인덱스 더블링은 이제 이점이 네, 네. 이제 라지 n이 두 배가 돼서 엄청 크게 바뀌는 것 같지만 큐빗 레벨에서는 큐빗 한 개 추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만 개의 큐빗을 다룰 수 있는 가상의 세계에서는 별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 진짜 그렇네요. 어. 제가 그냥 이거는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동욱님의 생각이 좀 궁금한 건데 이 좀 앞쪽으로 좀 더 한번 가주시겠어요? 페이지 중에 좀 더 앞쪽으로 가주시다 보면 너무 앞으로 갔네. 이제 아니 여기 아래쪽인 것 같아요. 아래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네, 이거 있나? 맞나? 여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그냥 질문을 그냥 하면 네, 그러니까 이 서치를 할 때 그 n 값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에 해당되는 것들을 서치를 한다. 네,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그룹 알고리즘의 서치를 하는 게 과연 컴퓨테이션 관점에서 이점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요. 들으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욱님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신 거나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도 그 아까 소인수분해 얘기를 제가 처음에 여기 했잖아요. 네네. 소수 판별 얘기를.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번에 맥 빠지는 게 클래시컬 알고리즘이 나이브한 것보다 좋은 게 있어가지고 퀀텀 수프리머시가 없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책에서 여기서만 끝내면 아쉬우니까 네. unstructured 데이터라는 걸 소개하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서치를 할 때는 클래시컬 한 이제 자료 구조 뭐 이런 거에 메리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다. 이게 그 네, unstructured 데이터가 제가 이해한 거는 머신러닝에서 네, 이제 그 지금 사실 머신러닝에서 이거 데이터 줄이려고 뭐 SPMM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만약에 많은 경우에 걔네들이 매트릭스를 많이 만들면 그때 해를 찾을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음, 그래서 그 음,
뭔가 약간 컴퓨터 구조적인 얘기도 잠깐 하면서 네네. 일을 하긴 하거든요. 음, 근데 뭔가 뭐 수식적으로 어려운 거라기보단 그냥 말이 많아서 조금 말이 많은 챕터라서 약간 아, 따라가기 어려운 느낌이었고 아, 그래요? 생각하는 거 보면은 아 대충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이거는 또 머신러닝 하시는 현업에 계신 분들 얘기를 좀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는 요 unstructured 데이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 클래시컬이 어려움에 처할 거냐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자 쪽에서도 되게 배리어가 있는 게 네. 퀀텀 메모리 이슈라는 게 있는 걸로 알거든요. 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때 이제 쇼어 알고리즘 나온 직후에 네. 수많은 좋은 양자 알고리즘이 나와서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가 이길 거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머신에서 돌리려고 보면 이제 데이터셋이 커지면은 메모리를 불러오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거다. 진짜 컴퓨터를 만들려면. 인코딩 보틀렉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폴리노미얼 가중치 정도 될 거다 했는데 거기서 익스포넨셜리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스콧 에런슨이 그거 해서 유명해진 걸로 알거든요. 스콧 에런님 그걸 하셔서 네네. 유명해진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다른 유명한 것도 많이 하신 것 같지만 음, 관심사가 엄청 넓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프레스킬 교수님도 퀀텀 메모리에 되게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아, 네네. 뭐 논문들이나 이런 거 보면 다 퀀텀 메모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당장에 어떤 소자는 없지만, 근데 이종 큐빗은 미국에 있는, 예전에 제가 퀴크? 퀴크? 그러니까 QUIC? 여기서 이제 낸 논문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그때 동훈님 계셨나요? 어떤 논문인 거죠? 이게 카페에 공유 안 돼 있나?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양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공유한 내용을 논문으로 낸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이종 큐빗이에요. 이종 큐빗. 이종 큐빗 간 트랜지션. 그래서 하드웨어가 네. 다른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큐빗에서 뭐 다이아몬드 뭐 네. 메카니컬로 바꾼다. 뭐 아니면 뭐 실리콘의 어떤 거랑 바꾼다.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MV로 뭐 보낸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이제 몇몇 학교들, 스탠포드나 MIT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퀀텀 메모리 연구를 또 하고 있어요. 얘네들 다이아몬드 써가지고. 그래서 퀀텀 메모리, 좀 동훈님이 퀀텀 메모리 말씀하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냥 주워 들은 거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퀀텀 메모리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또 다른 몇몇 이제 좀 제일 앞서가는 학교 논문들, 하드웨어 논문들 보면 그런 연구들 막 하고 있거든요. 슈퍼컨덕터를 뭐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거, 효율이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효율이 지금 막 0.5% 나오고 1%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안 나와서 이게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좀 이제 정교화된 플랫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슈퍼컨덕터는 이제 트랜스몬 구조가 나와서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1%지만 100번 하면 되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100번 하면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네. 뭐 다른 하드웨어 얘기는 다음에 저 발표할 때 좀 더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동훈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깊이 있게 많이 아신다 생각을 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인웅님 혹시 질문 같은 거 하실거나 뭐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훈이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한 2시간 정도 하시는 거죠? 아니요, 2시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인트로랑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 해서요. 아, 1시간이면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느라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주말 잘 보내시고. 많이 늦었네요, 생각한 것보다.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훈님 발표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좀 다른 분들이 같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난번 거는 뭐 차마 인터넷에 올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 내용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